저는 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전 장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의사가 되기로 마음먹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어렸을 적에는 철이 없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만 좋아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장의사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무서운 사람 취급도 하고 여기저기서 아버지에 대한 말들이 오르내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옮기고 다니는 걸 다 아시면서도 장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정돈해주고 배웅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의사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으스스해 보이는 그 일보다는 조금 더 멋진 일들을 꿈꿨었죠. 그 나이대에 멋져 보이는 일이라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것이었지만요. 참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러 다녔고 대학도 가지 않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않은 채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저에게 장의사를 이어받을 생각이 없냐며 물으셨지만 갈수록 망나니 짓을 하는 저를 보시고선 저는 장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며 알아서 살라며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놓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경찰서도 자주 들락거리고 술에 취했다가 눈을 뜨면 경찰서일 때도 많았죠. 그런 날들을 반복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파출소에서 눈을 떴는데 단정하게 차려입은 어떤 여자가 저에게 물을 내밀며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괜히 머쓱해져서 괜찮다며 물도 거절하고 매번 그랬듯 순경에게 눈인사를 쓱 하고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달려나와 저에게 음료수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신 것 같은데 몸은 챙겨가면서 마시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한 채로 다시 파출소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지역 경찰서장의 딸이었는데 가끔씩 파출소를 돌면서 음료나 간식거리들을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을 파출소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트고 그 다음은 그동안 받은 음료에 대한 보답으로 밖에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저랑 같았는데 어쩜 그렇게 생각이 깊은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정신을 차리고 더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알아보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고 난 뒤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올곧은 그 자세와 생각은 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죠. 하지만 그래도 늘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왜 이런 저를 만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잘난 것 하나 없이 이렇게 모자란 저를 만나는 겁니까? 주위에 훨씬 더 좋은 사람도 많을 텐데 주위에 좋은 사람은 있어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이니까요. 저희 결혼할까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성큼 꺼내버린 당돌함에 어버버거리고 있으니 특유의 아이 같은 미소로 싫은 거냐며 되물었습니다. 그 미소 또한 참 곱게 뻗어나와서 저에게 닿았습니다. 거절을 당한다 해도 절대 수그러들지 않을 단단한 미소였죠. 그 미소에 홀린 듯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분명 저에 대한 자신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그런 생각조차 하얗게 지워버린 채로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집에서는 정반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신 아버지는 저 같은 양아치를 집안에 들일 수 없다며 성하셨고 양반집 핏줄이라며 대대로 가문을 중시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장의사이신 것을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거기에다 이제서야 막 직장을 잡은 제가 가장 큰 문제였었죠. 반대에 부딪히고 나서야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왜 나를 만나냐며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걸요. 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관계를 부모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반대에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고 저는 그 집 앞을 서성거리다
그녀의 가족이 치는 호통과 물세례를 받고 매번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던 중 그녀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쓴 편지를 들고서요. 안녕, 나야.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편지로밖에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이 편지 읽고 있을 때쯤이면 이미 나는 유학을 가고 한국에 없을 거야. 그동안 고마웠고 나 없이도 잘 지내? 편지를 읽고서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우울함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도저히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기에 그녀를 만나기 전 망나니처럼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녀의 친구도 저를 위로해준다며 옆에 있어 주었죠.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제가 술을 먹고 그 친구와 실수를 저질렀더군요. 미안한 마음에 아이가 생기면 제가 혼자서라도 길러 책임을 질 거고 여기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군말 없이 잡혀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이렇게 된 김에 자기를 만날 생각은 없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다시 만날 마음이 없어. 미안해. 신고하면 잡혀가고 혹시나 애가 생기면 내가 기를게. 어젯밤의 일이 네 인생을 가로막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요. 어차피 현주는 유학을 갔고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기현 씨한테 호감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어제 같이 술도 마신 거예요. 신고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생각해보고 연락해주세요. 그리고선 방을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날 저녁에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를 보냈죠. 그 후로 저는 그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니 계속 현주 생각이 떠올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다시 망나니처럼 돌아갈까봐 부모님은 영 걱정이 많으셨지만 멀리서 간간히 멀쩡히 잘 살고 있다는 연락을 드릴 때면 수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와도 연락이 끊기고 1년이 지났을 때쯤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갓난아기를 업고서 자기 살림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말하면 지우라고 하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전 아이 아빠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도 싫고 엄마만 있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같이 키워요, 우리. 전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이는 온전히 부모님 사랑 다 받게 하고 싶어요. 그 친구는 아이를 낳은 후 저희 부모님에게 찾아가 제 주소를 받아들고선 산후조리도 덜 마친 몸으로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 보증금을 저에게 쥐어주고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돈까지 합쳐서 더 큰 집으로 옮기자고 했죠. 제가 거절할 새도 없이 제 손에 돈까지 쥐어주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돈을 다시 돌려주고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깨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똘망한 눈에 저는 그만 시선을 사로잡혔습니다. 저를 빼다 박아놓은 듯한 아이의 얼굴을 보니 차마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럼 나 혼자 키우는 건 안 돼요. 제가 말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말꼬리를 잘라먹고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조심스레 제 품에 안겨주는데 저를 닮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아빠가 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의 눈을 마주치니 저절로 흐뭇함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도 없이 결혼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현주에게도 지금 제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부터 해서 아들이 제 친자식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까지 해서 아내 몰래 아들의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 친자 검사까지 했었습니다. 결과는 물론 제 친자가 맞다는 뻔한 결과였지만요. 그런 결과가 아니어도 아들은 저를 쏙 빼닮았긴 합니다. 이후로 쑥쑥 커가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 그저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씩씩하게 커주어서 정말 고마웠죠. 초등학교를 들어가니 매번 아들의 알림장에는 아들의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아이가 참 곧고 바르게 자랐다며 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먼저 나서서 도와준다면서요. 어쩜 저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온 건지 놀랍기도 뿌듯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라 저도 집에 있었는데 아내와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생전에 밖에서 울지 않는 아이였는데 세상에 떠나가라 울면서 들어온 아들의 소리에 시선을 돌리니 아들의 허벅지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다리로 집까지 걸어왔는지 아내와 저 둘 다 놀라서 아들을 들쳐업고 얼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병원도 응급실만 열었었고 응급실에 가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아들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뭔가가 허벅지를 찌르는 느낌에 놀라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급하게 일어섰다는데 이미 피는 철철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미끄럼틀이 오래돼서 날카로운 부분에 베인 거였죠. 결국에 그 조그마한 몸에 수십 바늘을 꿰매고 아들은 옆 허벅지에 세로로 긴 흉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들이 동네에 혼자 놀러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주말이면 아내와 아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야구장에 가기도 하고 그냥 근처 공원에서 놀기도 하면서요. 한 번은 아들과 낚시를 하러 조금 멀리 떠났습니다. 아내는 원래 낚시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몸도 별로 좋지 않다며 둘이서 다녀오라고 했었죠. 하지만 낚시터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흐린 날일수록 낚시는 더 잘 되는 법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낚시를 하려는데 갈수록 바람이 너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로 돌아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라디오에서 태풍이 갑자기 경로를 바꿔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으니 집에서 나오면 위험하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태풍이 벌써 코앞까지 온 건지 비바람이 너무 세져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차를 보고선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급하게 아들이라도 살리려 감싸 안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린 건 2주 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뜨자마자 얼마나 울었던 건지 살이 쏙 빠지고 눈만 퉁퉁 부어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마저 죽는 줄 알았잖아. 당신이라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내의 말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갔어. 당신 못 일어나는 동안 장례도 다 치르고 바다에 뿌려주고 왔어. 그 말에 정신을 놓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어야 했다면서 벽에 머리도 쿵쿵 찍어대고 소란이 일어나자 간호사들이 달려와 매번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 이후 아들이 뿌려진 바다에 가서 때늦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며 밀려오는 죄책감에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혹시나 현우가 환생을 한다면 또 혹시나 이번 생같이 짧은 삶을 살다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삶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기적 같은 우연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저는 장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20년을 가까이 장의사로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현우가 살아있었다면 될 나이에 아이들을 보내줄 때마다 문득문득 현우가 제 가슴에 휘몰아쳐 가슴팍을 퍽퍽하고 두드렸습니다. 미어지는 가슴을 간신히 부여잡고 염을 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2년 전 유독 현우를 닮은 고인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고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는데 유독 자꾸만 얼굴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보니 현우가 어릴 적에 다친 그곳에 옅은 자국이었지만 비슷한 크기의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현우는 쇄골에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마저 똑같았죠. 너무 이상하다 싶어 고인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완전히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와 혈액형은 또 현우랑 똑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인의 머리카락을 두어 가닥 뽑아서 친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아니라면 고인에게는 정말 죄송한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고인과 제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친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고인의 가족분들에게 여쭈어보니 고인은 살아생전에 고아였었다며 어릴 적에 크게 사고가 났는데 그게 자기 때문이라며 어머니가 쫓아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혹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고인의 아내, 아니 현우의 아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원래 이름은 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쫓아낼 때 어머니가 어디 가서 자기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고서는 차를 타고 한참을 멀리 가서 제 남편을 버려두고 왔다고 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경찰이 물어도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만 말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근처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당장 이리 와서 당신이 버린 아들 시신 두 눈으로 똑바로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면서 딱 잡아떼다가 결국엔 장례식장으로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거짓말들을 실토하더군요. 사실 현우는 당신과 현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사실 현주가 나와서 먼저 저한테 아기만 당신한테 데려다주고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도망쳐서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 그걸 도와줄 수 없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어떻게 제가 그걸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편지도 내가 조작했어요. 그런 당신이 현주를 포기하고 나한테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당신한테 간 이후로 현주한테서는 연락도 끊고 현우 키우면서 살았어요. 이름조차 현주랑 비슷해서 볼 때마다 살이 떨렸어요. 혹시나 내가 친엄마가 아닌 걸 들키면 어쩌나 현주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10년을 벌벌 떨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현우랑 둘이서 나간 당신이 사고가 나서 곧 숨이 넘어갈 듯이 누워있는데 누군가의 탓이라도 해야 살 것 같아서 그래서 현우한테 그런 거였어요. 당신이 현우를 감싸 안지만 않았더라면 당신은 크게 다치지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나도 그 이후로 후회도 했어요. 그러고선 현우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선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며 그때 한순간 모지게 굴었던 게 이렇게 평생을 마음에 가시 하나 박힌 듯이 살 거였으면 자기가 그래선 안 되는 거였다며 사죄를 했습니다. 자기도 부모 없이 크는 게 얼마나 무섭고 아슬아슬한 삶인지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다며 손자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며느리와 손자에게서 떼어내고 이제 현우도 현우네 가족 앞에도 제 앞에서도 얼씬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이혼 서류를 떼와 도장까지 받아내고서 다음날 바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위자료라고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 깔끔하게 인연이 끊기더군요. 하지만 끝끝내 저를 찾아와 매번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이미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인데 그 사이에도 잘 살았었지 않냐면서 저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붙잡아 세웠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싸늘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어떤 말도 기가 차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그 여자는 언성을 높여가며 자신이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냐면서 괴성을 질러댔지만 저는 그런 사람에게 동정심도 분노도 가질 마음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현우에게 그리고 현주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현우의 납골당에 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미안함을 현우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말하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와 여러 번 마주쳤고 며느리가 먼저 손자라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면서 연락처를 쥐어주었습니다. 차마 용기가 안 나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던 때 다시 한번 납골당해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저를 잡으며 해줄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현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현우가 어렸을 적에 멋진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꿈을 이뤘더라고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래도 현우가 꽤나 멋진 삶을 살다 간 것 같았어요. 현우는 결혼해서 손자가 태어난 이후로 저를 찾으려고 노력했었지만 결국 저에게까지 닿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그만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현우의 친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현주는 현우의 행방도 생사도 모르고 30년을 가까이 살아왔을 테니까요. 그 후로 저도 1년간 현주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해외로 나간 것이 마지막 소식이니 행방을 찾기 더 어려웠지만 1년이 넘게 이잡듯이 찾아다닌 결과 현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주는 스웨덴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금방 현주는 현우의 납골당이 어디냐는 질문이 담긴 답장을 보내왔고 제가 알려주자 현주는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 현우의 납골당으로 왔습니다. 현주도 저와 똑같이 현우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그 옆에 그 눈물을 닦아줄 남편이 있었다는 건 저랑 달랐죠. 현주는 소식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가끔 한국에 들어와 현우에게 들리겠다고 하고 다시 스웨덴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네 집 근처에서 살면서 며느리가 일하는 동안 손자를 봐주고 가끔 주말에는 밥도 한 끼 같이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현우와 꼭 닮은 손자 녀석의 행동에 울컥하고 눈물이 차오를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현우에게 못해줬던 것까지 손자에게 해주고 싶어져서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손자가 커가는 모습이나 보며 살면 그게 제 최대의 행복일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